중국이 TSMC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제일 먼저 TSMC를 타겟으로 삼을 때인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TSMC가 일본에 지금 2군데 다시 영국 기지와 공장도 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위기에 빠졌을 때는 동아시아의 신흥 강자가 나타나면서 동아시아 판이 흔들리고 다극 질서가 형성될 때 외교를 잘못해요. 지금 닥치고 있는 위기는 그 전에 IMF 위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기라는 겁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과정에서 그 가장 위기의 접점에 지금 우리 한국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곤혹스러운 게 이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조금도 받을 것 같은데 보조금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제 이 조항들이 최근에도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반도체 과학법에 지원을 받으면 가격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이게 엑셀을 제출해라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미국이 반도체 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압박하는 게 사실은 상상을 넘는 수준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지 말라는 여론이 우리나라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도 다 보겠다. 니네들 뭐 만드는지 보겠다. 공장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초과 수익을 환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과 수익이 얼마 났는지를 보려면 가격도 봐야 될 테고 누구한테 팔았는지도 봐야 될 테고 뭘 팔았는지도 봐야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옛날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 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미국은 그것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결국은 자기 국가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국가들, 자, 자유민주의 가치,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잡고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들 미국으로 가져와.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시설 장비부터 제조까지를 우리가 다 할게. 그리고 얼마든지 니들 만드는데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익 남은 거 있으면 우리한테 다 줘.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액이 이렇게 많고 반도체 공장들도 있는데 그 희생을 감수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하다못해 이익은 나눠주지 않더라도 떡고물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거의 그냥 먹겠다 하는 심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미 상무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연구부터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제조까지를 완전히 미국에서 다 하겠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명분을 거창하게 내걸면서 자기 국가 이익을 챙기는데 우리는 명분만 따지면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실익을 생각해야 되고 국익을 생각해야죠. 중국은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할지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중국 언론이라든가 여론을 이렇게 보면은 양동작전인 것 같습니다. 당근과 채찍작전이라고 할까요? 이제 채찍은 가지 말라. 당신네들 미국으로 그렇게 세면 이제 한국에서 장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채찍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야,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대규모 반도체 지원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고 외신에 나왔죠. 186조 원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당장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을 키워야 되니까 거기에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에서도 일정한 혜택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년에 코로나 국면 속에서 리커창 총리가 우리 상공회의소 회의에 와서 화상 연설을 했어요. 이때 리커창 총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같이 손을 잡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데 협력하자. 특히 이제 첨단 제조 방면, 이게 반도체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 체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중국은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가버리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한 손해고 위협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SK하이닉스나 삼성반도체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국민들도 어떤 특정 정책과 그다음에 특정 어젠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지원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선비 기질이 있어요. 우리 정치적 공격을 할 때 다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깡패 기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막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배째라 하고 버티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는. 중국의 후흑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얼굴은 두껍고
그리고 마음은 시꺼매야 된다. 이제 중국이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훅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꺼매야 중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외교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책입니다. 그 책을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명분, 도덕 이런 차원에서 편중돼 있다. 한편으로 좀 배짱도 갖고 좀 우리가 두꺼운 얼굴을 하면서 우리 절대 그건 못해. 이러면 우리 못 살아. 우리 어쩌란 말이야. 우리 국민들 다 굶어 죽으란 말이냐.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한번 시꺼먼 마음도 좀 하고 사실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협상을 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전략을 구체적으로 짤 때 방법은 이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정신 자세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이완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전 총통을 지냈던 마잉저우는 대륙으로 갔고요. 그리고 지금 총통을 하고 있는 차잉원은 남미를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게 내년 1월에 국민당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전략의 일환인 겁니다. 마잉저우의 국민당은 뿌리가 이제 중국 대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마잉저우가 와서 순원 참배하고 그다음에 자기 고향 조상들 참배하죠. 자기의 뿌리가 중국 대륙이라는 걸 확인시키기도 하고 중국 국민당의 뿌리가 대륙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일종의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차잉원은 남미를 가기 위해서 미국을 경유한다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압박 속에서 미국과 보다 더 밀착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좀 더 타이완을 지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민진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내년 1월에 있을 선거에 임하겠다 하는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서로 다르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마잉저우가 중국 대륙에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접이 별로예요. 마잉저우가 간 날 제가 타이완의 신문을 봤는데 이런 제목으로 돼 있어요. 대륙에 갔는데 레드카펫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고위급 지도자들이 마잉저우를 만나주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공산당이 앞선거 때 국민당을 지원했다가 오히려 반감이 생긴 겁니다. 타이완 국민들이 반감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차잉원이 쉽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당을 티나게 지원하면 오히려 사실 공산당은 국민당이 집권하길 바라죠. 국민당 후보가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잉저우가 중국 대륙 방문할 때는 그냥 오히려 싸늘하게 돼갑니다. 그리고 고위 인사하고 접견할 계획이 없어요. 이제 그만큼 이게 굉장히 민감한 쟁점이 되어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이런 상태 속에서 만약에 다음 총통에 또 민진당이 되면은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타이완을 정복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첫째는 민진당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민진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그리고 미중 대립이 조금 격화된다고 해서 중국 공산당이 무력을 동원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서 치아오량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굉장히 아주 군인 출신의 과격한 매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타이완하고 중국 대륙 사이의 평화 통일은 기대할 수 없어졌다.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무력 통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군사력을 쓰는 방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솔하게 했다가는 완전히 나라가 그야말로 망할 수 있다. 이게 국군과 관련되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과격한 군 출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타이완을 점령해서 이길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쉽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서 타이완을 침공해서 전쟁을 벌일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군 100주년, 중국인민군 이제 100주년,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사연임으로 넘어가는 37년 그 결정되는 시점, 이때가 이제 위험한 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그때 전쟁을 중국 쪽의 요인에 의해서 도발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색 전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안에서 계속 에워싸면서 그야말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야말로 말라 죽이는 작전이라고 할까? 이런 작전은 계속해서 써갈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적 요인에 의해서 중국이 자발적으로 먼저 군사공격을 하면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중국은 예를 들어서 근대 이전은 봉건체제라고 하지만 유럽과 같은 그런 봉건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9년제를 통해서 하나의 강력한 황제의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9년제를 실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분열된 것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중국이 근대 이후로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타이완도 뺏겼고 그 다음에 홍콩도 뺏겼고 마카오도 뺏겼고 그렇죠. 이거를 기어이 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산당이 중국 인민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미션은 사회주의도 실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조국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흥,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강한 중국이 되는 것도 있지만 민족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트라우마를 씻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타이완만 남았다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 타이완의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통일 말고도.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쓰면서 이렇게 싸면서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해안으로 태평양으로 중국이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려고 하죠. 근데 중국은 기어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죠. 나올 때가 어디냐? 만약에 타이완 섬을 차지해버리면 타이완이 중국에 완전히 복속이 돼버리면 이거는 미국의 방어선이 뚫립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섬이 지금 미중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국은 절대 타이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한테는 왜 이렇게 타이완이 중요하느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차원이 됩니다. 첫째는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차잉원 총통이 2020년 1월에 재선이 되거든요. 그 뒤로부터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삽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많이 사지만 굉장히 많이 삽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11차례 무기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6차례 무기를 사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 58억 6천억 달러입니다. 이만큼 많이 무기를 삽니다. 사실 차잉원 총통이 취임하자마자 푼 게 뭐냐면 미국 돼지고기 수입, 그 다음에 미국 소고기 수입이었습니다. 이게 타이완의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당 정부가 아니라 민진당의 친미국적 정부가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많이 팔 수 있고 식품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경쟁 차원에서 굉장히 타이완이 중요하죠. 물론 아까 중국에도 이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도 동일한 이유로 중요한 겁니다. 타이완을 교두보로 활용을 해야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봉쇄의 핵심 지역이 바로 타이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첨단 기술 경쟁 차원입니다. 타이완에 아시다시피 중국도 노리고 미국도 노리는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TSMC가 있습니다. 미국도 TSMC가 미국 쪽으로 왔으면 좋겠죠. 미국이 그런 공장 없잖아요. 중국도 역시 그렇게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타이완이라는 게 첨단 기술 경쟁, 반도체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런 만큼 타이완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접점에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접점에 있는 거죠. 타이완에 있는 국립정치대학에서 타이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조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이제 타이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타이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걸 계속 묻습니다. 왜냐면 타이완 사람들은 이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주기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2022년 기준으로 타이완 사람들이 나는 타이완 사람입니다 라고 답한 비율 60.8%입니다. 나는 타이완 사람이기도 하지만 중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을 다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32.9%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얼마쯤 될까요?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적습니다. 2.7%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이야, 타이완 사람들 정신적으로 정체성 면에서는 적어도 이제 독립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뭐잖아, 타이완이 독립할 것 같은데, 그리고 타이완 정치 지도자들도 타이완 독립을 구호로 내가总统에 당선되면 독립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걸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게 정체성하고 독립을 원하십니까 하고 묻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 하루빨리 독립해야 돼, 중국이 이제 너무 싫어, 이렇게 답하는 비율이 얼마쯤 될까요? 1.2%입니다. 2022년에. 그러면 중국 쪽으로 그대로 통합하고 통일할까요? 이거는 거의 퍼센테이지가 안 나올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면 타이완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합시다. 이 비율이 57.2%. 그런데 이제 그 현상 유지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영원히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지금 상태, 지금 현상대로 삽시다 하는 비율이 28.5%고요. 지금 현상 유지하다가 나중에 결정합시다. 그것도 이제 결국은 현상 유지. 이게 28.7%입니다. 그러니까 한 60%가량, 57.2% 정확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에 보고를 하면서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 첫째는 외부 세력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는 것. 이건 미국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이완 안에서 분열주의자들이 독립을 추구하는 것. 이 경우에는 무력적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완은 미사일 하나 떨어져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 사람들은 거의 이미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통일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타이완 사람들 여론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군대까지 파견해서 우크라이나를 지키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줄까? 예전에 미국이 타이완 버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국민당이 공산당하고 전쟁할 때 결국은 야,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국민당 이제 지원을 끊었죠. 그리고 유엔에서 중국 이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고 중국이 유엔에 들어올 때 타이완 내쫓았잖아요. 미국에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과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타이완 지켜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상 유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최근 들어요, 그 미묘한 흐름이 있는 게 그 타이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민을 알아보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요. 타이완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야,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하고, 일본으로 가고 싶어 하고, 타이완 사람들 일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게 미묘한 타이완 민심을 반영하는 거고, 사실 TSMC도 야, 이거 여기 계속 뒀다가 안 되겠는데 만약에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TSMC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제일 먼저 TSMC를 타겟으로 삼을 텐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TSMC가 일본에 지금 두 군데 다시 영국 기지와 그다음에 공장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위험분산 차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 정부가요, TSMC에게 핵심적인 기술 공장은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타이완 사람들 민심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극 체제 속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행히도 우리나라 옆에 있었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는 우리하고 친한 나라가 힘이 빠지거나 여럿이 우리 주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하고만 사귄 경험밖에 없는데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 못합니다. 다극질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위기에 빠졌을 때는 동아시아의 신흥 강자가 나타나면서 동아시아 판이 흔들리고 다극질서가 형성될 때 외교를 잘 못해요. 대응은 잘 못합니다. 구한말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일본에 강점당했고, 그런데 지금 또 다극질서로 바뀝니다. 사실 근데 이유는 미국하고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돈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잘 가지면 그게 성장의 동력이었고, 사실 뭐 주변 나라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미국도 힘이 빠지고 중국이 부상하고, 중국만 부상한 게 아니라 지금 일본도 부상하고 있고 세계 다극질서가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고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쉽게 농담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의 가장 잘하는 것, 위기 극복이라고. IMF 때도 그렇고, 다 임진왜란 때도 다들 나라는 엉망이었어도 치마 보자기에
돌을 모아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의병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인들은 위기 극복 DNA를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놀랄만한 위기 극복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계속 성장해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요.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고 망했던 시절 어떤 때입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기, 그런 위기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국군이 늘 상승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긴 하지만 지금 닥치고 있는 위기는 그 전에 IMF 위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기라는 겁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과정에서 그 가장 위기의 접점에 지금 우리 한국이 서 있는 겁니다. 과거처럼 일극체제에서 사유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경제 전략, 외교 전략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국인들이 생각을 바꾸는 새로운 사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유 전략과 관련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인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주자학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판도 제3의 세력이 잘 성장을 못합니다. A 정당 아니면 B 정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냐 B냐 이런 생각, 이분법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이건 뭐냐면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도덕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원리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거는 중국인들하고 비교해도, 옆에 있는 일본이라고 비교해도 그래요. 중국인들은 계산 빠르고 타산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원리주의고 도덕주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버틸 수 있는 것은 도덕, 원리. 그러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현실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놓고 볼 때 전부 다 옳기만 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위험한 상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잘 대처하면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현실이란 건 그렇습니다. 이게 참이면 B는 절대 참일 수 없어. 꼭 너는 거짓이어야 돼. 이거는 논리학에서 가능합니다. 원리주의 차원에서, 이분법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 삶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미중 대립시를 살아갈 때 미국만이 진리다, 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중국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A라는 국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B라는 국가가 있던 측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많거든요. 나를 지켜줄 사람도 필요하고, 나를 먹여줄 사람도 필요하고, 나하고 같이 고민을 나눌 사람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두 다 그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친구 한 사람만 필요하죠. 그런데 한 사람만 친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친구 만나서는 이 밥 먹는 친구고,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도 있고, 나한테 자부심을 주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미중 대립 시대에 그래도 당신은 중국 전문가니까 미국 택해야 돼, 중국 택해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하나 택해야 됩니다. 그거는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택할 것이고, 지금 구독하시는,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택하실 겁니다.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전쟁 상황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지금부터 거기에 맞춰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사안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지, 답을 딱 정해놓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정해놓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최대한 유보한 채 문제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협력할 거 협력하고, 버틸 건 버티고, 사실 우리도 협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건 못하겠는데? 버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선비 기질만 있어서는 안 되고 깡패 기질이 어떨 때는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조금 좋지 않은 비유를 썼습니다만은 이거는 배짱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럴 만한 전략적 가치 있습니다. 한국 레버리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없어. 우리는 힘도 약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줄 서야 돼. 줄 서야 되는데 빨리 줄 서야지 뭐라도 얻어먹지. 나중에 줄 서면 아무것도 안 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미리 줄 서는 겁니다. 그런데 줄 서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줄 서는 나라가 30년, 50년 뒤에 어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부터 줄 서는 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 전략적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도 대한민국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대한민국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략적 가치 두 나라에게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과거의 대한민국 아닙니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국가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낮게 보면 미국이 인정하겠습니까? 중국이 인정하겠습니까? 더 무시하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느끼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줄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시면 부동산의 반응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